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인입니다. 오늘은 10월 28일 화요일이고요. 계속해서 날씨가 쌀쌀하다 못해 좀 춥게 느껴집니다. 이럴 때 따뜻한 차 한 잔과 함께 나만의 감성을 자극하는 음악 들으면 좀 마음이 편안해지죠. 아주 좋죠. 이 음악을 듣는 게 아주 좋은 방법인 게요. 음악을 가까이 하면 마음의 안정은 물론 치매 위험까지 줄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호주의 한 대학 연구팀이 70세 이상 노인 만여 명을 조사를 해봤더니요. 평소 음악을 자주 듣는 사람은 치매 발병 위험이 39%나 낮았고 악기를 연주하는 경우에도 35%나 이 발병 위험이 줄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잖아요. 음악의 힘은 아주 대단합니다. 이 가을, 겨울 같은 가을인데 이런 감성 촉촉히 적실 수 있는 나만의 음악 한 곡 골라서 듣는 거 권합니다. 네, 좋은 음악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시고요. 행복한 아침도 함께 하셔야죠. 자, 오늘 화요일의 행복한 아침은요. 김현우 소장의 경제 레시피 뭐니 준비했고요. 또 이보은 선생님과 함께하는 맛있는 레시피죠. 4개 식탁 이어집니다. 화요일의 행복한 아침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화요일에는 어떤 소식이 들어와 있을까요? 모닝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손석구 평론가와 함께하죠.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모닝픽입니다. 어떤 겁니까? 네, 첫 번째 모닝픽은 또 바가지 논란입니다. 네, 요즘 전국 곳곳에서 지역 축제가 한창인데요. 현장에서 판매되는 음식값을 두고 또다시 바가지 논란이 일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축제 현장에서도 그렇고요. 또 유명 관광지에서도 바가지 논란이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에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 충남 계룡시 페스티벌 푸드트럭에서 팔고 있는 우동에 대한 후기가 올라왔습니다. 사진을 보시면요. 어묵꼬치 3개와 함께 우동 한 그릇이 담겨 있죠. 어묵은 3,000원이었고요. 국물과 면, 또 단무지 2개가 전부인 우동은 8,000원이었다고 합니다. 작성자는 요즘 바가지 가격으로 논란이 많았는데 너무 심하다면서 불만을 토로했고요. 추운데 이 아이한테 먹으라고 사준 내가 창피할 정도였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또 비슷한 논란은 울릉도에서도 나왔습니다. 현지 한 식당에 비계 삼겹살 논란이 된 바가 있죠. 이번에는 이 여행 경비를 두고 중국 여행보다 비싸다는 글이 화제가 됐습니다. 해당 글 작성자는 2박 3일 울릉도 여행에 1인당 100만 원이 넘게 들었다고 지적하면서 이 돈이면 중국을 3번 갔다 오고도 남는다고 말했고요. 요즘 치킨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 울릉도에서는 아주 저렴하게 느껴질 정도라면서 울릉도 여행할 때 최대한 프랜차이즈를 이용하고 해산물은 울릉도에서 먹지 말고 육지 항구에서 드시라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이 물가가 오르는 걸 감안하더라도 음식을 봤을 때 퀄리티 딱 보면 느껴지잖아요. 그럼요. 저건 아까 거 그 우동건 진짜 너무 8,000원. 하셨는데 저 정도까지 가면 안 되죠. 이건 정말 소비자 입장에서 기분 나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논란들이 최근에 부산에서는 해삼 한 접시를 7만 원에 팔아 논란이 생기기도 했고요. 네. 제주도는 사실 축제 때마다 바가지 논란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제주도에서는 또 올해 초 이 벚꽃 축제장에서 순대 6조각이 들어간 순대 볶음을 25,000원에 판매해서 논란이 일었고요. 통갈치 요리를 주문했다가 16만 원이 나왔다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또 최근에 열린 한 축제에서는 이 속재료가 부실한데 한 줄에 4,000원인 이 김초밥 사진이 온라인상에서 확산되면서 논란을 빚은 바가 있고요. 흑돼지를 주문했는데 목살과 비계가 반반씩 나온 사례가 또한 바가지 논란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논란이 일자 제주도는 관광객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예방, 모니터링, 제재로 이어지는 3단계 바가지 요금 관리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 바가지 요금 같은 사회적 논란이 발생하면 위법 정도와 재발 여부에 따라서 평가에 반영을 하고요. 지정 축제 산정을 제외하거나 예산 감액 등 차등적인 불이익을 부과할 계획인데요. 특히 중대한 불공정 행위가 발생을 하게 되면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서 제주도 이 지정 축제 선정 대상에서 즉시 제외할 방침입니다. 이번을 계기로 전국의 지역 축제와 여행지가 바가지 논란이 아닌 합리적인 소비와 또 신뢰의 공간으로 자리 잡았으면 합니다.
진짜 어느 정도 해야죠. 네. 이렇게 하니까 많은 분들이 국내 여행 가느니 동남아 돌고 온다 뭐 이러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면 정말 외면받습니다. 네. 이건 아니죠. 아마 몇몇 분들이 그러는 게 이렇게 확대 재생산되면서 이럴 거예요. 대부분 안 그러시겠지 믿습니다. 네. 자, 다음 픽은요. 네, 두 번째 모닝픽은 청소년 울리는 대리 입금입니다. 네, 가장 먼저 대리 입금이라는 게 정확히 뭘 말하는지도 궁금한데요. 자세히 좀 전해주시죠. 네, 최근에 이제 SNS상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벌어지고 있는 불법 대부 행위를 말합니다. 이 대리 입금이란 주로 10만 원 내외의 뭐 게임 아이템 구입비라던가 아니면 연예인 굿즈나 또 콘서트 티켓 구입비 등을 대신 입금하는 방식으로 이 단기간에 초고금리로 빌려주는 불법 대출 행위를 말합니다. 이들은 대리 입금을 해준 대가로 원금의 20-30% 수준을 수고비를 요구하고요. 상환이 늦어지게 되면 시간당 1,000원에서 많게는 10,000원까지 또 지각비라는 걸 뜯어낸다고 합니다. 이들에게 이런 식으로 3일간 10만 원을 빌렸지만 수수료와 지각비를 감당하지 못해서 결국 300만 원의 빚을 지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범죄 대상이 또 금융지식이 부족한 우리 청소년들이라는 게 참 문제인데요. 청소년들은 이 상환 압박과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겪고도 신고를 꺼리는 경우가 많아서 더더욱 범죄의 표적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제대로 모르고 당하는 경우가 네.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조금 혼날까봐 이걸 쉬쉬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좀 혼나더라도 이거 바로 알려야 되거든요. 큰일 납니다. 서울시에서도 대응이 나섰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시는 이 SNS상에서 반복적으로 대리 입금을 광고하는 계정을 집중 추적해서 불법 대부 행위자를 적발 및 수사할 계획이고요. 또 이 불법 광고 전화번호를 신속히 차단하고 예방 홍보 활동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청소년 불법 이 대리 입금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 청소년들이 이 행위가 명백한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SNS나 낯선 사람을 통해서 돈을 빌리는 행위는 절대 하면 안 되고요. 신분증이나 계좌번호를 절대 타인에게 주지 마시고 만약 피해를 입었다면 즉시 신고를 해야 합니다. 대리입금 관련 피해는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 민생침해범죄신고센터, 또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또 서울시 다산콜재단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쉽게 빌린 돈이 가장 비싼 돈입니다. 네. 그리고 누구한테 그렇게 돈 빌리는 거 아니에요. 그거 아주 잘못된 거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자, 다음 모닝픽은요. 네, 세 번째 모닝픽은 응급실 뺑뺑이입니다. 네, 응급실 뺑뺑이 뭐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요즘에는 일단 아프면 안 된다, 아프지 말아야 한다 이런 얘기까지 했었는데 응급실 뺑뺑이 아직도 문제인 건가요? 네, 또 최근에 또 안타까운 사례가 발생을 했습니다. 최근 쌍둥이 남매를 출산한 코미디언 임라라 손민수 부부가 산후출혈로 위급한 상황에서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를 경험했다고 밝혔습니다. 임 씨는 출산 후 9일 만에 갑작스러운 하혈이 발생을 했는데 당시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냐면요. 화장실에서 마치 물을 틀어놓은 것처럼 몇 분 동안 많은 양의 피가 쏟아졌다고 합니다. 이후에 구급차에 탑승해서 제일 빠르고 가까운 병원으로 가달라고 했지만 문제는 이 산후출혈이 심각한 산모를 받아주는 병원이 없었다는 겁니다. 집 인근에서 받아준다는 응급실이 아예 없어서 결국 30-40분 거리에 있는 출산했던 병원으로 가야 했다고 하는데요. 임 씨는 또 당시 상황을 전하면서 병원으로 가는 동안 기절만 10번은 한 것 같다. 너무 힘들었다고 털어놓으면서 집 근처에 병원이 많은데 왜 안 받아주지? 이렇게 하면 누가 아기를 낳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출산은 산모가 목숨을 걸고 하는 일이고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럴 때 빠르게 조치받을 수 있는 환경이 되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아니 지금은 건강을 회복해서 정말 다행인데 당시에는 절망감이 들 정도로 얼마나 두렵고 무서웠겠습니까? 네. 병원은 있는데 병원에서 나를 받아주지 않아요. 위급 상황인데 대한민국에서 그런 일이 자꾸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걸 개선하기 위해서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26일이었고요. 국회 본회의에서 응급실 뺑뺑이 방지를 위한 응급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개정안의 핵심은요. 응급실과 구급대원 간 전용 통신망, 즉 한라인을 개설해서 운영하도록 의무화한 것인데요. 이를 통해서 구급대원은 실시간으로 각 병원의 응급환자 수용 능력을 확인할 수 있고 환자는 보다 신속하게
적절한 병원으로 이송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번 개정안이 하루빨리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을 해서 응급 환자들이 더 이상 응급실에 가지 못해서 발을 동동 구르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응급 상황에서는 단 몇 분이 몇 초가 생사를 가르잖아요. 그럼요. 근데 나를 받아주는 병원이 없다. 국민은 절망합니다.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고 요번에 이 법이 제정이 됐으니까 이게 현장에도 착 적응이 돼서 다들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모닝픽은요. 네, 네 번째 모닝픽은 수갑 대신 수액입니다. 네, 수갑 대신 수액. 이게 어떤 소식이죠? 네. 지난 22일 새벽 2시 반쯤 청주의 한 편의점에서 50대 남성 A씨가 5만 원 상당의 식료품 값을 치르지 않고 달아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A씨는 계산대에서 직원에게 배가 고프다, 내일 계산하면 안 되겠냐라고 부탁을 했고요. 이를 거절당하자 입고 있던 재킷 안에 품고 있던 과도를 보여주고는 아무 말 없이 식료품을 담긴 봉투를 들고 편의점 밖으로 나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CCTV를 통해서 추적에 나섰고요. 25일 오전에 인근 원룸에서 A씨를 긴급 체포했는데 검거 당시 A씨는 심하게 야윈 상태로 침대에 누워 있었고요. 형사들이 부축하자 그대로 주저앉을 정도로 기력이 하나도 없었다고 합니다. 형사들은 우선 A씨에게 죽을 사다 먹인 뒤에 병원으로 옮겨서 사비로 영양 수액을 맞게 했고요. 이후 가족이 인계를 거부하자 마트에서 계란과 즉석밥, 라면 같은 식자재를 사주고 귀가 조치시켰다고 합니다. 아이고, 분명히 범죄를 저지르고 위협이 될 만한 이렇게 칼 보여줬어요. 네. 위협이 될 만한 행동을 했는데 이게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하고 이렇게 먹을 것도 사주고 수액도 놔준 경찰들이 또 고맙게 느껴지고 이래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거 그 후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검거 당시 이제 A 씨는 형사들에게 열흘 가까이 굶어서 너무 배가 고팠다. 사람을 해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 이렇게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흉기를 동원해 이 범행을 저지르고 도주한 점 등을 고려해서 당초에는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를 했지만 그에게 전과가 없었고 극심한 생활고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해서 불구속 수사로 전환했습니다. 알고 보니 A 씨는 일용직 노동자로 지난 7월 이후에 일거리가 끊겼고요. 생활비를 마련하려고 은행에서 또 돈을 빌렸으나 연체로 통장마저 압류된 상태였다고 합니다. 게다가 기초생활수급이나 민생회복지원금 같은 각종 복지제도의 존재 자체를 또 몰라서 신청을 하지도 못했다고 전해지고 있고요. 경찰은 A 씨가 이런 기초수급제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돕고 일자리 안전 등 생계대책 마련을 또 협의할 방침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갑자기 그게 생각났어요. 이거 들으면서 만약에 이걸 AI가 판결을 했다면 네. 이거는 그냥 구속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사람이 판결을 하고 사람이 대처를 하니까 이런 여지가 있는 건데 이게 또 잘못 사용되면 또 안 되는 거고 뭐 하여간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게 하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죠. 손석호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날씨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나영 기상캐스터, 날씨 전해주세요. 네, 오늘은 어제보다 더 춥습니다. 강원 철원과 경기 파주는 영하권으로 출발했고 전국 대부분 한 자릿수를 보이면서 기온이 낮은데요. 초겨울 수준의 외투를 챙겨주셔야겠습니다. 현재 경북과 대구에는 한파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대부분의 지역이 어제 아침보다 1에서 5도 정도 더 떨어지겠고요. 한파주의보가 발효 중인 지역은 10도 안팎까지 떨어져 기온의 낙폭이 크겠습니다. 게다가 전국에는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체감온도는 더 낮게 나타나는 지역들도 있겠는데요.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 서리가 내리거나 얼음이 얼 수 있어서 농작물 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오릅니다. 서울이 12도, 대전과 대구가 15도, 부산은 17도를 보이겠고요. 한낮에도 쌀쌀함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이 정도의 추위는 내일 아침까지만 참으시면 됩니다. 내일 서울 기준 아침이 5도로 출발해서 한낮부터는 평년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하늘은 대체로 맑고 청명하겠는데요. 금요일에는 수도권과 강원, 충남 서해안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돈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풀어봅니다. 화요일의 경제 레시피 머니 시간입니다. 네, 머니. 지난주부터 전격 결성된 금융 아이돌이 또 저희 행복한 아침에 있습니다. 사자보이즈를 위협할 머니보이즈 김현우 소장 그리고 신인선 씨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작. My little money pop. 빰. 업그레이드가 확실히 됐는데요, 지난주보다? 리더님이 자꾸 하자고 그래가지고. 너무 좋습니다. 오늘도 머니보이즈와 금융 관련된 이야기 나눠볼 텐데, 근데 인선 씨 혹시 네. 오늘 무슨 날인지 알고 있어요? 오늘 행복한 아침 생방송 날이죠. 그렇죠. 네.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오늘이 금융의 날이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예전에는 이 날을 저축의 날이라고 불렀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저축뿐만 아니라 뭐 펀드나 주식 등 다양한 분야에 투자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변화를 반영해서 금융의 날로 이름을 바꿨다고 합니다. 매년 10월 마지막 화요일 이게 이제 금융의 날인데 오늘 날이 날이니만큼 김현우 소장이 아주 특별한 걸 준비하셨다고요? 네, 요즘에는 진짜 두세 사람만 모여도 빠지지 않는 얘기가 있습니다. 바로 이 증시, 주식에 대한 얘기인데 뭐 오늘도 빨간불이다, 나는 수익률이 몇 프로냐, 뭐 너는 얼마나 되냐 이런 얘기들 많이 나누시잖아요. 온통 주식 얘기로 뜨겁습니다. 코스피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어제는 4,000포인트를 넘기도 했습니다. 주식 투자에 대한 열기가 그만큼 뜨거운데 그럼 실제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주식 투자를 하고 계시냐. 작년 12월 기준으로 국내 상장사 주식을 보유한 사람들을 보니까 국내 개인 투자자가 1,410만 명이나 됩니다. 올해 말 정도 되면 훨씬 더 많이 늘어날 걸로 보이고 상장사는 모두 2,687개사입니다. 그야말로 주식이 이제 우리 일상 속의 재테크로 그냥 자리를 잡았는데요. 그래서 오늘 머니 시간에서는 금융의 날을 맞아서 대한민국 증시 특히 주도주들의 흥망성쇠를 통해서 우리 주식시장이 어떻게 성장하고 발전해 왔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머니보이즈가 멤버가 2명뿐이긴 해도 우리 소장님께서 머니보이즈 리더 겸 메인 보컬이시거든요. 무슨 소리예요? 네, 주로 메인 보컬을 맡고 계시기 때문에 소장님의 노래 한 자락 또 그리고 우리 금융의 노래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할게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가장 지금 먼저 드는 궁금증은 우리나라에서 주식 거래가 언제 시작됐을까? 이 부분인데 왠지 이재용 아나운서 알 것 같은데 아니 제가 그렇게 조상급은 아니에요. 조상급. 그렇죠. 네. 제가 실수했네요. 네. 그래서 잘 모르신다. 예. 그때는 제가 응애해요 하기 전일 거예요. 응애하기 전. 네. 인선 씨는 혹시 머니보이즈인데 알고 있어요? 저는 이게 신생 아이돌이기 때문에 네. 또 여기가 또 약간 금융계 조상님이시거든요. 우리 리더님만 믿고 있겠습니다. 네, 이거는 저희가 한번 제대로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대한민국 첫 주식 거래 현장 영상으로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한증권거래소가 3월 3일 한 부통령과 미 경제조정관 우두시 등 내외 귀빈이 참석한 가운데 그 개소식을 거행했습니다. 이리하여 업계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던 이 증권거래소는 재무부 장관이 승인한 업무 규정에 따라서 그 업무를 개시하게 되었습니다. 1956년 3월입니다. 대한증권거래소의 문을 열었어요. 거의 70년 전 일인데 그러니 제가 모르죠. 그렇죠. 응애해요 하기 전이니까. 저때 상황 좀 더 얘기해 주시죠. 네, 사실 이 1956년이라고 나왔는데 사실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주식이 거래된 거는 그보다 훨씬 전입니다. 일제 강점기 1932년 조선 취인소라는 곳에서 거래가 됐는데 지금처럼 현대적인 어떤 거래소의 이 모습을 띈 게 바로 1956년 3월 3일 당시 재무부의 주도로 대한증권거래소가 출범을 했습니다. 이날을 기점으로 우리나라의 현대적 주식시장이 본격적으로 문을 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그럼 이때 증시 개장 당시에 상장사는 얼마나 되느냐? 불과 12개밖에 안 됐습니다. 조흥은행, 저축은행, 한국상업은행, 흥업은행 이렇게 4개 은행을 비롯해서 대한해운공사, 대한조선공사, 경성방직 이런 6개 일반 기업이 있었고요. 또 정책적 목적에서 상장된 대한증권거래소하고 한국연합증권금융까지 총 12개 종목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1950년대 중반부터 본격적인 주식 거래가 시작이 된 건데 근데 요즘에는 휴대폰 앱으로 거래를 다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 당시에는 어떻게 했을지 상상이 안 되는데요. 상당히 재밌었습니다. 일단 사진을 하나 같이 보시겠습니다. 사진? 자, 요 사진에 나오는 이 물건. 뭐예요?
자, 이게 무엇에 쓰는 물건일까요? 뭐야? 저 뭐지? 이게 뭐지? 이게 뭐 올려두는 다리미인가? 뭐지? 다다미? 뭔가 위에 올려져 있죠. 뭉치같이. 의자같이 생기기도 했고. 뭐로? 자, 이때는 모든 주식 거래가 수작업으로 이루어졌는데 바로 사진 속의 물건의 이름이 격탁, 일명 딱딱이였습니다. 이 딱딱이를 이용했습니다. 거래소에 사람들이 뭐 고함을 지르거나 수신호로 가격을 표시를 해요. 그리고 수량을 얘기를 합니다. 내가 몇 주를 얼마에 사겠다. 그러면 거래소 직원이 그 손질이라고 하거든요. 이걸 딱 보고는 가격과 거래가 딱 그 거래량이 맞으면 네. 저 딱딱이를 치는 거예요. 마치 지금의 그 경매 시장, 수산물 시장에서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거죠. 가격과 물량이 딱 맞아떨어지는 지점을 찾아가지고 딱딱이를 두들기면 그제서야 이제 거래가 체결되는 방식이었는데 이 격탁 매매 방식은 증권거래소가 출범하고 나서 무려 20년 동안이나 아이고, 지속이 그래요? 됐습니다. 네, 지금으로서는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어떻게 보면 다소 좀 소박한 거래 시장이었던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면 언제부터 이 시장의 규모가 좀 커지기 시작했을까요? 네, 이게 그야말로 구멍가게 수준이었는데요. 이게 본격적으로 커지게 된 게 197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변화를 맞이합니다. 당시 정부가 경제개발 자금을 위해서 조달을 위해서 이제 증권 시장을 키우겠다고 나섰는데요. 그 결정판이 1972년에 제정된 기업 공개 촉진법이었습니다.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은 무조건 상장을 하도록 그렇게 법으로 정해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른바 상장 러시가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1970년에 뭐 48개에 불과했던 상장사가 1978년에는 356개로 늘어났고요. 거래 대금도 지속적으로 늘어나서 같은 기간 동안 429억 원이었던 주식거래 자금이 무려 1조 7,400억 원대로 40배 넘게. 와, 이때 주식 투자를 했으면 이만큼 자산이 불어났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아니 시장 규모가 그 정도로 커졌으면 격탁 치고 이러는 걸로 거래를 할 수는 없을 텐데 거래 방식도 바뀌었겠어요. 아마 계속 남아 있었으면 거기는 격탁 치는 소리에 뭐 말도 못했겠죠. 이 무렵 증권거래 방식도 점점 이제 변화를 맞이하기 시작했는데요. 1971년에 드디어 개별 경쟁 매매, 이른바 포스트 매매가 등장했습니다. 입회장 곳곳에 단상, 그러니까 포스트마다 중개인들이 직접 주문표를 써서 제출을 하면 거래소 직원이 서로 일치하는 주문을 찾아서 요걸 100원에 판다고 한 사람이 있구나. 이걸 100원에 산다고 한 사람이 있구나. 이걸 찾아가지고 매칭을 해주는 방식이었어요. 당시 시세 표시는 지금처럼 뭐 전광판을 표시하는 건 당연히 아니었고 입회장 벽면에 거래소 직원이 직접 분필로 쓰거나 아니면 숫자 자석을 붙여가지고 표시를 했습니다. 그럼 거래소 밖에서는 증권사 직원들이 그걸 이렇게 보고 있다가 요 기업의 주식이 얼마에 거래됐네. 그러면 이제 본인의 증권사로 연락을 하는 거죠. 지금 무슨 전자 주식이 얼마입니다라고 알려주면 그때 증권사에 시시각각 시세가 반영되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그러니까 지점에서 나 이 주식 살래요라고 주문을 낸 고객이 있으면 그 거래가 체결됐다는 소식을 듣기까지는 적게는 짧으면 30분, 길게는 뭐 1시간 이상 소요가 됐다고 합니다. 요즘 거래하는 거 생각해 보면은 보통 인내심 가지고는 안 안 되겠네요. 돼요, 안 돼요. 근데 이때 이 시기에 주목할 만한 변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네, 이 1979년에 증권거래소가 이 명동을 떠나서 여의도로 이전을 하게 됩니다. 거래소가 여의도로 이사를 오게 되다 보니까 명동에 있던 증권사들도 하나 둘 여의도로 자리를 옮겼는데 앞서 설명드린 대로 당시에 이제 거래소 객장에 설치된 매매에 대해서 직접 호가표에 금액하고 수량을 적어내면 그걸 보고 증권사 직원이 확인을 해서 거래량을 체결하고 증권사에 전달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증권사 직원이 직접 거래소에 있어야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명동에서 거래소가 여의도로 자리를 옮기면 증권사도 당연히 따라서 움직여야 되겠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때부터 여의도가 한국의 맨해튼이 된 겁니다. 네, 그렇게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그래도 뭔가 그 거래 시스템이 모습을 더 갖춰갔을 텐데요. 1980년대부터는 정말 눈에 띄게 달라진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네, 1980년대의 특징은 드디어 개인 투자자들의 등장을 했다. 이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증시 초창기만 하더라도 개인 투자자들은 진짜 극히 소수였습니다. 정말 부자들만 참여를 할 수 있었는데 1980년대 후반에 이른바 3조 호황, 저금리, 이 저유가 저환율이 찾아오면서 상황이 크게 바뀝니다. 공모주 청약 제도도 이때 생겼고요. 증권저축 같은 상품이 생기면서 처음으로 일반 대중이 손쉽게 주식에 참여를 할 수 있게 된 거죠. 이때부터 증권사 객장은 뭐 주부, 직장인 뭐 이런 분들로 북적였고 주식은 부자의 지름길이라는 것도 이제 슬슬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는 저도 기억나요. 네. 89년, 뭐 90년 이때 제가 군대에 있을 때인데 네. 동두천에 증권사가 있었어. 근데 거기에 가면 객장에 이만한 전광판이 있고 거기에 사람들 쭉 앉아가지고 전광판만 바라보고 있으면서 뭐 살려면 적어가지고
가다가 내고. 접수하고 오. 뭐 이랬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도 S전자 사고 뭐 H자동차 사고 막 이랬던 것 같은데 그때 어떤 주식이 떴어요? 정확합니다. 이 1980년대 이제 수출 호황을 등에 업은 S전자, 뭐 H자동차 이때부터 뜨기 시작했거든요. 지금도 그렇잖아. 네, 1989년 3월 31일 사상 처음으로 코스피가 1000을 돌파를 했습니다. 이 네 자릿수 시대를 이때부터 연 건데요. S전자와 H전자 이때부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지금도 여전한 S전자, H자동차 이때부터 치고 올라왔군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 두 기업 말고 1등하는 종목이 따로 있었어요. 네, 이 거래소가 시가총액 순위 자료를 집계한 게 1995년부터에 얼마 안 됐죠. 근데 당시에 시가총액 상위 10개를 보니까 눈에 띄는 부분이 국가 기관 산업에 속하거나 아니면 공공성이 높은 기업이 증시를 주도했다는 겁니다. 국민들에게 이제 주식 투자 기회를 넓혀주겠다는 취지로 포항제철, 한국전력 같은 기업들을 국민주로 정부가 내세웠고요. 시가총액 1위가 당시 한국전력으로 18조 9,942억 원, 그냥 2위하고는 뭐 엄청나게 격차를 벌이면서 그래요?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국전력이 포항제철 뒤를 이어서 1989년 8월에 국민주 2호로 상장이 됐는데 그보다 1년 앞서서 88년 6월에 상장된 포항제철은 시가총액 4조 7,608억 원으로 3위에 올랐습니다. 이 시기만 해도 우리 증시는 국가 성장의 상징 같은 기업들이 시장을 이끌던 시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눈에 띄는 게 전자랑 이 통신 종목의 비중이 높다는 건데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우리 S전자의 경우에는 1992년에 세계 최초로 64메가 D램을 개발했습니다. 이어서 1994년에 256메가 D램을 세계 최초로 개발을 하면서 반도체 산업이 이때부터 한국의 주력 산업으로 자리 잡기 시작을 했습니다. 당시 관련 기사를 보면 뭐 일본과 미국 등 선진 반도체 업체도 아직 개발하지 못한 256메가 D램을 영자 신문 2,000페이지, 200자 원고지론 8만 장에 해당하는 분량을 이 손톱만한 반도체에 넣을 수 있다. 뭐 이런 신문 기사가 와우. 나올 정도다. 아, 반도체가 이때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휴대폰이 막 지급이 되나 봐요. 아, 지급이 아니고 이제 그게 막 보급이 된 거죠. 네, 보급이 되면서 그게 이제 이동통신사들이 막 뜨나 보다. 네, 이 시기에 이제 이동통신 보급 확대도 하나의 성장 동력이 됐는데요. 1991년에는 휴대전화 가입자가 100만 명을 넘어섰고요. 94년에는 한국이동통신, 지금의 이제 S텔레콤이 민영화되면서 통신 산업이 급성장했습니다. 1996년에는 우리나라가 세계 처음으로 CDMA라는 이동통신 기술을 상용화했는데 지금의 3G, 4G의 시작점이 된 기술이라고 보면 됩니다. 덕분에 이제 휴대전화가 이 대중화가 되는 계기를 맞았죠. 자연스럽게 통신 기업들이 주가를 이끌면서 1999년 4월에는 S텔레콤 주가가 한때 증시 사상 처음으로 한 주에 100만 원을 넘어서는 황제주에 등극하게 당시에 됐습니다. 100만 한 주에 100만 원. 예. 대단하다. 소장님, 휴대전화도 이제 등장을 했겠다. 네. 이 세상이 급격하게 달라졌는데 이제 거래소에서 직접 가가지고 거래할 일은 없지 않을까요? 그렇죠. 직접 가서 거래를 할 수는 있지만 굳이 그러지는 않아도 되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90년대 중반부터는 집에서도 주식 투자를 할 수 있는 홈트레이딩 HTS 시스템이 개발이 됐습니다. 당시에 인터넷이 아니라 모뎀, 그때 기억나시나요? 하이텔, 천리안. 네, 오. 나우누리 뭐. 예, 이런 거 집에서 하면 이제 전화가 안 되잖아요. 맞아요. 엄마한테 혼나고. 맞아요. 예, 93년도부터는 이제 증권사들이 자체 시스템을 개발하기 시작했고요. 97년에는 금융당국이 공식적으로 이걸 허용하면서 본격적으로 HTS, 집에서 주식 거래를 하는 시스템이 열렸습니다. 저렴한 수수료하고 손쉬운 이 조작 덕분에 일반 가정으로 주식 투자가 급속하게 퍼져나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1990년대 이제 IMF 외환 위기가 터졌거든요. 이때 우리 증시가 받은 타격도 이거 정말 상당했을 텐데요. IMF 외환위기 당시 우리 증시는 진짜 역사상 최악의 폭락을 경험을 했습니다. 1994년 10월에 코스피 지수가 1115포인트까지 찍었는데요. 1997년 외환위기를 맞으면서 외환 보유가도 급감하고 대기업이 연쇄부도도 나고 또 외국 자본이 급격하게 유출을 했죠. 결국 1998년 6월에는 277포인트까지 떨어지면서 고점 대비 75% 넘게 폭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반의 반토막이 나버린 거죠. 특히 이제 1997년 11월 정부가 IMF 구제 금융을 신청하기 직전부터 주가는 하루에 뭐 5% 넘게 빠지는 날이 그냥 수두룩했습니다. 환율 급등, 기업 파산, 그리고 돈이 돌지 않아서 대출이나 투자 자금이 없는 뭐 이런 기업들에 대한 매도세가 막 휩쓸리면서 투자자들은 이제 대규모 매도세에 당연히 이제 휩쓸릴 수밖에 없었고요. IMF의 이 대규모 긴축 요구와 고금
고금리 정책 그리고 대기업 구조조정 여파가 직격탄으로 증시에 작용을 하면서 당시 상장 기업 중에 상당수가 회사를 살리기 위해서 주식수를 깎는 감자 조치라든가 상장 폐지 조치의 변동을 겪었습니다. 1990년대 대한민국 증시는 정말 파란만장했군요. 네. 새로운 산업이 등장하고 IMF 외환 위기 터지고 막 이러면서 그냥 굴곡이 엄청 났었는데 그야말로 천당에서 지옥이었어요.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2000년이 시작이 됩니다. 이때는 어땠습니까? 2000년대는 우리나라가 IT 강국으로 자리 잡은 시기였습니다. 특히 이제 S전자가 부동의 시가총액 1위를 지키면서 한국 증시를 대표하는 기업으로 자리매김했죠. 2000년대에 들어서 주도주 교체 속도가 한층 빨라졌는데 2005년 말 기준으로 보면 시가총액 상위 10대 기업의 얼굴이 10년 전과는 확 달라졌습니다. 오. 무엇보다 금융회사와 IT 기업들의 약진이 눈에 띄고요. 인수합병을 통해서 몸집을 키운 K은행과 W은행이 새롭게 10위권에 진입을 했고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산업을 대표하는 H전자가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이때 우리 증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 나라도 있었잖아요. 네, 바로 이웃나라 중국입니다. 2000년대 중반부터는 중국이 세계 공장으로 급성장하면서 한국의 수출 산업이 직접적인 수혜를 입었습니다. 화장품, 호텔, 레저 같은 중국 소비 관련주가 급등했고요. 철강, 조선, 기계 같은 산업재 기업들도 함께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 수출 중심의 대형주들이 증시를 이끌면서 코스피는 2007년 7월 마침내 처음으로 2000선을 돌파하게 됩니다. 와, 그럼 이제 2010년대에 어떤 종목이 주도권을 잡게 됐습니까? 네, 이때 시장을 주도하던 종목 차화정 아마 기억나실 차화정. 겁니다. 네. 예, 자동차, 화학, 정유 차화정이라고 불렀는데요. 안녕하세요, 차화정이에요. 네. 그 차화정인 줄 알아요. 네. 아니요. 차화정입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미국이 돈을 풀고 중국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면서 이 수출 기업들이 큰 힘을 받았죠. 그래서 차화정이 전성기를 맞았습니다. 자동차와 화학 수출 증가율이 각각 37%에서 37%, 30%까지 올랐는데요. 그러면서 특히 H그룹 중심의 전차 군단 질주도 이어졌습니다. 2010년 시가총액 상위 10위권에는 S전자를 필두로 H차, H모비스, 기차가 포함이 됐죠. 또 원자재 가격이 오르고 세계 경기가 이제 회복세를 맞이하면서 L화학 그리고 S이노베이션 같은 기업들이 잇따라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그때는 여기 투자하신 분들은 정말 좀 기분이 아주 좋으셨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차화정 시대가 오래가지 못했잖아요. 이유가 뭐였나요? 이 전성기가 오래가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반짝했는데 2016년 사드 사태, 아. 사드를 둘러싼 갈등이 불거지면서 중국과의 관계가 급격하게 안 좋아졌기 때문인데요. 그 여파로 중국과의 관계가 얼어붙고 중국 소비주가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거기에 글로벌 경기 둔화까지 겹치면서 자동차, 정유 업종도 부진에 빠지게 됐습니다. 결국 이 차화정의 황금기는 10년도 못 가고 5년 만에 막을 내리게 됐습니다. 그러면 차화정 자리를 차지한 다음 주도주는 어떤 거였어요? 이후 시장의 주도권은 완전히 다른 곳으로 넘어갑니다. 2016년 전 세계 모두를 충격에 빠뜨린 알파고가 바로 등장하게 됩니다. 예, 인공지능이 세상의 화두로 떠오르면서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대한 변화의 물결이 시작된 거거든요. 특히나 반도체 산업이 이 변화를 이끌었습니다. 이 산업 사이클 회복과 4차 산업혁명 흐름이 맞물리면서 슈퍼사이클이라고 불릴 정도로 호황을 맞았고요. S전자와 S닉스가 나란히 시가총액 1, 2위를 차지했습니다. 두 기업의 시가총액만 국내 증시의 4분의 1에 달할 정도였으니까 진짜 어마어마한 거죠. 예. 이야, 4차 산업혁명 말 그대로 시장의 판도를 완전히 바꿔놨고 얘기는 안 했지만 그 전에 2007년인가의 글로벌 금융위기를 2000년 들어서면서 한번 겪어서 네네. 그때도 경랑이 휩싸였었고 이번에 또 코로나19 팬데믹이 와요. 네. 네, 그러면서 또 무서웠잖아요. 맞습니다. 코로나19가 터진 2020년 이후에는 새로운 주도주 그룹과 함께 신조어가 등장했는데 바로 빅이라는 신조어입니다. BBIG, 바이오, 배터리, 인터넷, 게임 이 앞자를 딴 건데 이 네 가지 산업이 이제 주도를 하게 되죠. S 로직스와 셀 무슨 같은 이 바이오주 그리고 L 화학과 무슨 DI 같은 2차 전지주 그리고 타카 다들 아시죠? 이런 이제 인터넷 다 아는데 이럴래니까 답니다. 이러기는 어렵습니다.
이게 빅 세븐이라고 BBIG 세븐이라고 부르면서 네. 코로나 이후에 증시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근데 이때 우리 개미들이 활발하게 움직였지 않습니까? 네, 저희 많이 말씀드렸었죠. 동학 개미 운동 그렇죠. 많이 움직였었죠. 맞습니다. 대단했죠. 대단했습니다.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 주식시장이 급락하면서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빠져나갈 때 이 개인 투자자들이 과감하게 이 매수에 나섰는데요. 바로 이제 동학개미운동이라고 불릴 정도였습니다. 당시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을 합친 개인 순매수 규모가 무려 166조 원에 달했어요. 이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대 덕분에 S전자, H자 같은 대형주들이 반등을 했고요. 실질적으로 시장을 떠받친 건 개미들이었습니다. 2021년 1월 7일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3,000선에 안착을 했고요. 국내 증시 시가총액 우위 싸움이 치열해졌는데 반도체, 자동차, 2차 전지 관련주가 주가를 주도하면서 상위 10개 종목의 시총 합계가 1,000조 원을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타임머신 여행을 끝나고 지금으로 이제 돌아와야 될 시간인데요. 올해 주요 증시 키워드는 조방원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한국 증시에서 주도주로 꼽혔던 조방원, 바로 조선 그리고 방산 원전을 뜻하는 겁니다. 여기에 지주회사와 금융을 더해서 지금 조방원이라는 말이 유행을 하기도 했습니다. 조선업은 글로벌 친환경 선박 발주가 늘어나고 그다음에 미중 갈등 속에 반사이익까지 얻으면서 신규 수주가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방산은 국산 무기의 기술력과 가격 경쟁력도 높아지면서 폴란드 같은 이제 해외 대형 수출 계약이 잇따르고 강세를 보였죠. 원전 역시 이제 에너지 안보와 탄소 중립 이슈, SMR 같은 신기술 개발 그리고 정부의 원전 확대 정책에 힘입어서 국내외 수주 기대감이 좀 커진 상황입니다. 네. 요즘에는 조방원이 가고 금반지가 떴대요. 네. 금값 올라서 그러나? 금반지는 뭐예요? 금반지는 그 금은 아니고요. 이제 금융을 의미합니다. 금융의 금인데 은행과 금융지주회사들이 정부의 기업 밸류업 정책과 그리고 자사주소가 배당 확대 같은 이 주주환원 이슈 덕분에 주가 재평가가 지금 이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은 반도체입니다. 글로벌 반도체 수요가 회복되고 AI 성장 그리고 이런 기대가 맞물리면서 S전자와 S닉스 같은 대형 반도체 기업들이 다시 핵심 성장주로 지금 시장을 주도를 하고 있죠. 네. 마지막 금반지 중에 G는 지주회사입니다. 자회사 실적 개선에 더해서 상법 개정으로 그동안 이 기업 지배 구조가 좀 불투명한 게 주가의 약세 영향이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풀리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금반지들이 지금 시장을 주도하게 되는 시대가 열리게 됐습니다. 네. 근데 지금 저희가 이렇게 쭉 흐름을 짚어봤는데 이게 다 지나고 나서 멀리서 보니까 보이지 사실 그 흐름 속에 있을 때 전혀 보이지가 않거든요. 근데 소장님, 네. 역사는 반복이 될 텐데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제 뭐 투자를 해야 좀 건전한 투자를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이른바 껄껄 투자라고 합니다. 그때 살 걸 이라고 하는데 껄껄껄. 지나가면 알잖아요. 자, 일단 그래프를 하나 보시겠습니다. 자, 이 그래프가 뭐냐? 1990년부터 2020년까지 코스피 지수가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살펴볼 수 있는 그래프인데요. 한국 증시는 IMF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19 충격, 그리고 2020년대에 들어서 신기술과 정책 변화까지 수많은 굵직한 사건 속에서 큰 변동과 구조적 변화를 겪어왔습니다. 앞으로도 예측 불가능한 불확실성과 변동성은 당연히 계속 존재하겠죠. 이런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서는 단기적인 오르내림에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장기적으로 우량 기업과 그런 산업에 중심을 두고 분산 투자를 하는 게 가장 안정적이면서도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어제 코스피 지수가 사상 처음으로 4,000을 뚫었습니다. 와. 계속 갔으면 좋겠고 이럴 때 내 주식만 밑으로 가 있으면 정말 기분 나쁘고 그런 분들도 계실 거고. 자, 오늘 한국 증시 편천사 잘 들었습니다. 김현우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즘에는 예쁘다 동안이다 하는 말보다 야 어쩜 이렇게 젊어 보이니 어쩜 이렇게 동안이야 이런 말이 더 듣기 좋으면서 아 나의 리즈 시절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
싶다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요. 그죠.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왜 꼭 리즈 시절이 돌아가야 하는 과거여야만 하는 걸까? 어쩌면 지금 이 순간이 그 두 번째 전성기가 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중년 여성들의 자신감 찾기 프로젝트, 웃음과 감동이 함께하는 메이크오버 스토리를 준비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두 번째 전성기를 찾아 그야말로 도전하고 있는 네. 예, 다시 한번 리즈 시절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 엄마들의 두 번째 전성기, 새로운 청춘을 선물하는 시간. 다시 한번 리즈 시절을 통해 중년 여성분들이 잃어버린 자신감과 당당함을 되찾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혼자 힘으로 자란 줄 알았는데 어른이 된 지금 돌아보면 우리 모두는 엄마의 찬란한 젊음을 먹고 자랐는데요. 다시 한번 리즈 시절로 타임슬립하기 위해 함께해 주실 분들이 있는데요. 외모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치유하는 성형외과 전문의 유영기 원장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연스럽게 어머니들의 젊음을 유지시켜줄 성형외과 전문의 유영기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탑스타들이 사랑하는 메이크업 아티스트 뷰티 왕언니 우현중 원장님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현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원장님의 리즈 시절은 네. 언제였을까요? 저는 한 대학교 때 아닐까요? 대학교 때. 네. 진행 중인 것 같은데요. 네네. 여전히 리즈. 그러니까요. 아, 잘하신다. 잘하신다. 자, 오늘 두 분이 어떻게 또 변신을 시켜주셨을지 정말 기대가 되는데 오늘의 첫 번째 사연이 도착했다고 합니다. 어떤 사연인지 들어볼까요? 저는 올해 80세의 보디빌더입니다. 사람들을 저를 보면 어머, 할머니 진짜 멋지세요. 전혀 80세 할머니 같지 않으세요. 할머니 스타일 너무 멋지세요. 운동을 열심히 해서 모험장이 되면 뭘 합니까? 이놈의 할머니! 이대로 제 인생은 펴보지도 못하고 지는 걸까요? 제발 저의 리즈 시절을 찾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자, 저희가 사연으로 오늘 리즈 시절 돌아가고 싶은 사연자를 만나봤는데요. 네. 실제 영상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오늘의 첫 번째 사례자를 화면으로 만나보실까요? 네. 두 분이신가? 이야, 저 근육 봐요. 잠시만요. 등 근육. 거의 웬만한 프로 선수들만큼의 수준으로 보시면 돼요. 네, 운동 잘하시는 20대, 30대 분보다도 또 월등히 좋으신 실력이 있어요. 지금. 정도근이 저보다 더 좋으세요. Yes, I be your woman. Yes, I be your baby. Yes, I be whatever that you tell me when you're ready. Yes, I be your girl. Wherever you let 올해 it. 44년생이니까 81세. Believe that when you need that, I'll provide that. You will always have it. I'll be on deck. Keep it in check. When you need that, I'ma let you have it. Beating my drum like dum diddy day. I like the dirty rhythm you play. I wanna hear you calling my name like hey mama, mama, hey mama. 이 운동을 하려 한 게 아니고 아파가지고 근육이 감소해서 그래서 협착이 와가지고 그래서 이 운동을 시작한 거예요. 오른다리를 걷지를 못해서 계단 올라오면 난간을 자꾸 매달려 올라갔어. 그래서 나는 이게 솔직히 절실했어요. 이거 고치지 못하면 난 휠체어 타고 다녀야 되는 입장으로까지 생각을 했으니까. 그래서 열심히 해서 이게 지금 내가 많이 좋아졌잖아요. 지금 모습만 봤을 땐 그 과거 아프셨다는 게 전혀 상상해가질 않는데요. 저도 몇 개 못해요. 저 정도면 진짜 못하는데 대단하시다. 쉬운 힘죠. 이게 쉬운 건 없어. 할 때는 죽을 만큼 힘들어요. 운동은 밥이다 생각하고 살아야 돼. 운동을 안 하면 죽는다.
밥 안 먹으면 죽는다. 관리를 또 열심히 하시네요. 헬스장에서는 몸을 위해서, 또 집에서는 이 얼굴을 위해서. 왜 계속 이렇게 거울을 보고 계세요? 운동을 해서 몸은 건강한데 해결 안 되는 게 또 있네요. 목주름이 해결이 안 돼요. 나이가 좀 먹다 보니까 뭐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그래도 또 좀 신경이 많이 가네요. 눈도 그렇고 팔자주름도 그렇고 더 뭐 주름 숨길 수가 없죠. 이거는 뭐 세월을 뭐 거슬러 올라갈 수가 없는 거지. 사진 보니까 감회가 새롭다. 아가씨 때 사진 이거네. 이게 내가 보니까. 어머나. 진짜 예쁘시다. 좋네요. 아니 그 전형적인 그 예전의 그 미인상. 네. 네. 요거는 결혼 사진이고 요거는 아기 나서 첫돌 됐을 때. 아리따운 시절이라고 할 게 별로 없었어요, 나는. 그래서 사진도 겨우 많이 안 찍어 놓은 거야. 이쁘지도 않은 얼굴 왜 사진 찍겠어. 그 조선시대 뭐 삶이라고 그래야 되나? 남편이 좀 가부장적이 돼가지고 아주 자기 말에만 다 따라야 돼. 온 가족이 명령이야, 명령. 예를 들어서 친구를 만나러 나간다든가 여자의 그 개인적인 활동은 절대 아니지. 그러니까 여자는 안 되는 거야. 여자는 그전에 이런 옷도 못 입었어, 이런 이렇게 짧은 옷도 못 입었어. 항상 긴 옷 입어야 돼, 여름에도. 남편이 자고 나서 눈 뜨기 전에 얼굴 화장 싹 하고 있어야 되네. 투시시하고 뭐 자다 눈 비비면서 누구 뛰는 이거는 절대 용서가 안 되는 거야. 그런 사람이었어. 내가 같이 맞서고 싸우면 이혼을 해야 될 것이고 이혼하면 그 자식들이 또 잘못될 것이고 그래서 애들만 잘 성장시키자. 그런 욕심에서 살다가 보니까 미운정 고운정도 들고 한 45년 살았으니까 같이. 결혼하고 나서 나는 여자의 일생 모양으로 나의 인생은 내가 놓고 살았다니까. 임종석 없어? 임종석 죽었어? 이러고 살았어. 그러니까 이 늙는 것도 항상 늙는 게 아니야. 내가 보기에는. 어느 때 막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든가 내가 많이 아팠다든가 신경을 좀 힘들게 했다든가 이럴 때는 사람이 수척해지잖아요. 그러고 나면 내가 많이 좀 늙어가고 있구나. 그런 걸 느껴요. 근데 우리가 항상 엄마는 그냥 엄마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엄마도 이번 생에 엄마는 처음이잖아요. 다 소녀 시절이 있었고 그쵸. 여성으로서의 삶이 먼저 있었는데 맞아요. 참 모든 엄마들에게 이렇게 리즈 시절이 있었다는 걸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채희 씨도 보면은 아이 둘의 어머니시잖아요. 지금 네. 엄마인데 당시에는 이제 결혼 전에는 야구 여신. 그럼요 야구 여신이었는데 리즈 시절이 있으셨잖아요. 야구 여신이었죠. 예, 지금은 이제 아줌마입니다만 그때 이제 생각하며 살죠. 비단 우리 임종소님뿐만 아니라 우리 많은 어머님들의 이야기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유영기 원장님 어떻게 보셨어요? 전 처음에 진료실에서 처음 뵀을 때는 운동을 많이 하시니까 몸매는 정말 완벽하세요. 너무 멋지신데
이 얼굴에 생기는 그런 세월의 그런 흐름, 그런 흔적들은 이게 노력만으로는 좀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오는 뭔가 괴리감, 뭐 내가 노력을 해도 뭐 안 되는 것들이 있구나. 그런 마음들 때문에 자신감이 좀 더 떨어지셨던 게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좀 운동에 좀 더 집착을 하신 그런 부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좀 될까요? 그럴 수 있을까요? 돼요? 돼요? 당연하죠. 우리 선생님의 자신감이 보통이 아니신데요. 자, 그럼 우리 임종선 님이 리즈 시절을 찾는 과정, 그리고 과연 성공하셨을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저 때가 제일 떨려요. 이게 뭐랄까 그 긴장이랑 약간 기대 반. 기대 반. 안녕하세요. 네, 이쪽으로 앉아주시면 됩니다. 일단은 제가 사진을 보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눈 밑에 보면은 지방이 이렇게 볼록하게 나와 있어요. 이 볼록 튀어나온 지방은 도움이 하나도 안 돼요. 왜냐면 나이 들어 보이고 좀 밑에 그림자, 그늘지는 게 좀 피곤해 보이는 인상. 이제 이 조직들의 방향이 피부나 모든 것들이 다 이쪽 방향, 안쪽으로 막 처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쪽 방향으로 처진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 목거상 때문에 여기 절개는 한번 하시긴 하셔야 돼요. 지금도 이제 앞에서 딱 봤을 때 세로주름 막 이렇게 보이는 게 있는데 이런 것들이 좀 많이 개선이 될 거고요. 이 눈썹, 지금 뼈가 가장 돌출된 부분이 이 라인 쪽에 있는데 아마도 한 20대, 30대 초반 때는 이 눈썹의 중앙이 이 뼈에 걸쳐져 있을 겁니다. 원래 위치로 올리게 되면 약간 이런 느낌. 기대가 많이 되실 것 같아요. 기대가 많이 돼요. 얼만큼 변화가 될래나. 나를 좋아하는 분들한테 좋은 기대감을 주고 싶어요. 희망을 주고 싶어요. 네, 이쪽으로 들어오실게요. 제가 세밀하게 디자인 조금만 더 할 거예요. 아픈 거 아니니까 놀라지 마세요. 제일 떨릴 때. 너무 떨리시겠다. 저 수술대 위에. 그러니까. 안면거상이랑 목거상은 그냥 이번 수술의 핵심이긴 합니다. 여기서 이제 전부 다 중점을 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수술하려는 거 하나하나가 진짜 큰 변화를 좀 줄 것 같아요. 아니 근데 그 VCR 여기서 자르면 어떡해요? 그러니까요. 너무 궁금하다. 이거 시청자들 난리 납니다. 지금. 그러니까. 네. 다음 주까지 어떻게 기다리냐고. 어떻게 기다려요? 유영기 원장님은 이후 모습을 보신 거잖아요. 저희 중에 지금 유일하게 알고 계시는데 어떠셨어요? 어떻게 됐나요? Unbelievable. 와. Unbelievable. 야. 너무 잘 된 것 같고요. 네네. 사실 그것보다도 환하게 웃으시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너무 기분 좋더라고요. 네. 와, 이야기만 들어도 정말 기대가 되는데 혹시 진행하면서 어려웠던 점도 있으셨어요? 근데 마른 몸이시고 하다 보니까 근육질이시죠. 그러다 보니까 지방이 별로 없어요. 그만큼 피부가 엄청 얇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는 조금 정교하게 뭔가 해야 될 필요가 있었고요. 두 번째 생각나는 건 이제 비대칭. 임종선님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에 있는 눈의 시작점, 뭐 입꼬리의 시작점이 반대처음보다 조금씩 높았어요, 약간. 근데 당연히 이제 여기가 더 이제 내려가 있으면 여기를 더 위로 당기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해봤어요. 근데 또 다른 비대칭이 항상 생깁니다. 그래서 그냥 조화롭게 가자. 그래서 이제 동의를 다 하셨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제가 기억에 남는 어려운 점이었습니다. 정말 과도한 수술보다는 성형외과 전문의와 전문 병원을 찾아서 꼭 상의를 하고 신중하게 선택하고 결정하시는 것이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 임종선님 리즈 시절을 찾으셨을지
저희가 바로 한번 스튜디오로 한번 이렇게 모셔볼까요? 스튜디오로요? 아, 그럼요. 와, 저희 눈앞에서 볼 수 있는 거죠? 네네네. 기대됩니다. 자, 우리 임종서님 나와주세요. 아니, 이모. 이야. 와, 대박. 아니, 다른 분 아니시죠? 이야, 정말 반전이네요. 이렇게 달라지실 수가 있어요? 네, 행복한 아침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이 8시 25분을 넘어섰습니다. 이번에는 화요일에 맛있는 레시피 이보은의 사계 식탁 시간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 너무 기대돼요. 이맘때쯤 되면은요, 가격은 일단 조금 내려가고요. 대신에 맛과 영양이 최고가 되는 채소가 있습니다. 바로 뭘까요? 이맘때면 찬바람 불기 시작할 그쵸, 때 맞아요. 네. 무? 맞아요. 가을 무입니다. 제가 다 보여주면서 이렇게 그러니까요. 얘기를 해요. 예. 이 가을 무가요, 지금이 찬바람 불 때 요게 이제 수확을 하잖아요. 그러면 정말 맛이 아삭아삭하고 단맛이 많은데요. 요게 비타민 C와 미네랄, 그다음에 소화도 굉장히 잘 되기 때문에 예전에 어르신들은 그런 말씀하셨어요. 가을 무 하나면 인삼보다 낫다. 맞아요. 그렇게 말씀하셨죠. 네. 그러니 이 무를 저희가 안 먹고 그냥 지나갈 순 없잖아요. 없어요.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은요, 단맛이 절정 바로 가을 무를 준비했는데요. 뭐냐? 무 부추김치를 준비를 했습니다. 와, 맛있겠다. 지금 맛있는 거는 지금 다 조합이 돼 있어요. 네. 가을 무와 함께 가을 부추를 같이 섞으면 얼마나 맛있는지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인선 씨, 가을 무 하니까 생각나는 거 없어요? 부추 같은 우리 내 인생 무시로. 오늘은 무시로 안 하고 무조화로 하겠습니다. 그래요? 네. 온 매직 오늘 또 무와 부추와 함께 기대가 되는데 네. 가을의 남자가 될 수 있게 만들어 주세요, 선생님. 네. 제가 지금 무를 이렇게 좀 썰고 있는데요. 이 무 같은 경우에는 가을 무는 껍질을 조금 벗기고 하시는 게 좋아요. 겨울 무 같은 경우에는 껍질을 그냥 익게 해서 좀 무르지 않게 하는데 가을 무는 껍질을 조금 벗겨서 준비를 하시는데 네. 이렇게 한 3cm 정도 얄팍얄팍하게 준비하시면 더 좋습니다. 만약에 조금 1cm로 간다 그러면 조금 절임 시간이 길어지니까요. 이렇게 한 0.3cm 정도로 준비를 하시면 절임 시간은 딱 1시간만 준비를 하시면 굉장히 맛있는 무김치를 드실 수가 있어요. 요거 이렇게까지 준비를 해놓고요. 그다음에는 이 가을무와 짝꿍입니다. 바로 부추를 준비할 건데요. 이 부추는 가을 부추가 또 영양이 굉장히 좋아요.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가을 부추는 우리가 그냥 버무려만 먹어도 맛있잖아요. 근데 무와 함께 섞이니까 이게 또 영양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가을 부추는 무 크기로 하면은 이게 좀 너무 기니까 네. 한 3, 4cm 정도로 얄푼얄푼하게 이렇게 썰어서 준비를 해주세요. 제철 채소들은 소리도 달라요. 맞아요. 아삭아삭하는 게 이게 맛있어 보이죠. 그러네. 소리까지. 소리가 그쵸? 다르네요. 자,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제 부추까지 준비가 되면 뭘 준비하냐면은 바로 고추를 준비할 건데요. 이 부추 같은 경우에는 절이지도 않고 바로 양념에 버무리면 훨씬 더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옆에 이렇게 준비를 해 놓을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고추가 조금 매콤하고 맛있어요. 그렇죠? 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청양고추를 조금 제가 준비를 할 거예요. 청양고추는 이렇게 해서 반 갈라서 준비를 할 거예요. 반 올해는 갈라서. 고추가 유난히 맵더라고요. 그쵸, 많이 맵죠. 반 갈라서 준비하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씨까지 그냥 같이 단맛 내기 위해서 다 쓰시면 더 좋아요. 자, 이렇게 밑 준비까지 다 됐으면 이제는 무 절임만 남았잖아요. 자, 그랬으면 이거는 잘 보셔야 돼요. 어머님들이 아유 뭐 무김치는 뭐 나 눈 감고도 담는다 하실 텐데 네. 요거 제가 늘 주장하는 이보은의 꿀팁이 있습니다. 빠밤. 빠밤. 네. 다시 한번 해보세요, 인선 씨. 말리를 빠바밤. 자, 요게 뭐냐 하면은요. 일단은 제가 무를 절이기 전에
무절임물을 만들 거예요. 자, 다시 한번 합니다. 이번의 꿀팁 빠밤. 바로 생수에다가 네. 요거까지는 뭐 다 아시는 거잖아요. 네. 그다음에 굵은 소금이야 뭐 다 아시잖아요. 그 정도야. 굵은 소금 다 아시죠? 김치니까. 그렇죠? 네. 근데 요게 들어갑니다. 요거. 이거 뭐예요? 요게 뭐냐 하면은 바로 물엿이에요. 물엿이 들어가는데 왜 물엿을 제가 여기다가 넣냐 하면 요게 염침하고 당침을 같이 해주잖아요. 그러면 훨씬 더 뭐랄까 무 안에 있는 단맛을 끌어내주고 그다음에 매콤한 맛은 없애주고 그리고 요 물엿이 만약에 조청으로 한다 그것도 너무 좋아요. 조청도요? 저는 지금 쌀조청을 준비를 했거든요. 네. 자 그렇기 때문에 당침과 영침을 다 하시는데 요걸 좀 이렇게 녹여주셔야 돼요. 아, 이거 진짜 꿀팁이다. 네, 요거 생각도 완전 못했어요. 꿀팁이에요. 이렇게 녹여주세요. 완전히. 조청을 녹여요? 김치에 조청이 원래 들어가나? 안 들어가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미리 절임할 때는 와. 저처럼 이렇게 약간 지금 가을무가 단맛이 많이 있긴 하나 살짝 그래도 매운맛이 조금 돌거든요. 네. 그 매운맛 좀 빼주고 그다음에 어떤 무는 굉장히 맛있는 무이긴 한데 조금 싱겁다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 이렇게 소금과 요 조청을 같이 해서 절임을 하게 되면 훨씬 더 무가 맛있어집니다.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일단 여기다가 물을 넣어요. 와우! 드디어 네. 가을 투입. 네. 와. 물을 이렇게 넣어요. 물을 넣고 요거를 이렇게 버무려 줍니다. 충분하게 조청이. 중간중간 조청과 소금물이 맞닿아서 무에 있는 약간 찜찜한 맛을 다 빼줄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해주세요. 저렇게 절이면 무가 맛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요즘 너무너무 무는 맛있어. 무 자체로도 맛있어. 맞아. 자, 그래서 이제 요게 이렇게 절임이 됐으면 요거는 1시간 정도 이제 절임을 합니다. 네. 1시간 정도 절임을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체에 받쳐서 요렇게 물을 빼줘요. 오, 약간. 요 물 보이시죠? 예, 약간 물 색깔이. 보이시죠? 근데 요 물은 파김치나 뭐 이런 것들은 제가 요 물 가지고 양념을 하는데 요 물은 그냥 버리셔야 돼요. 네. 요건 버리고 요 위에 있는 무만 준비할 거고요. 요 위에 있는 무가 이렇게 꼬들꼬들한 상태가 돼요. 이렇게. 그래야 맛있어요. 요게. 식감이 더 좋아지겠다 그러면. 그렇죠. 훨씬 더 좋아지죠. 꼬들꼬들한 식감. 예, 그래서 탱글탱글. 굉장히 꼬들꼬들해서 요게 정말 씹으면 맛있는데 자 그럼 제가 양념을 이제 만들어 볼게요. 양념을 만들어 볼 건데 일단은 약간의 감칠맛을 주기 위해서 다시마 우린물을 준비합니다. 다시마 우린물 준비하시고요. 이거 안 하면 좀 어색해요. 그렇죠? 저번에 안 한다고 해가지고 서운해하셔가지고요. 네. 네, 항상 해드리는. 그다음에는 제가 여기다가 고춧가루를 조금 넣을 거예요. 고춧가루 넣고요. 네. 그리고 고춧가루하고 지금 붉은 고추하고 같이 갈아서 먹으면 훨씬 더 맛있어요. 그래서 같이 갈 거예요. 많이 들어가네. 그다음에 여기에다가 새우젓을 넣을 거예요. 무니까 새우젓 좀 넉넉하게 넣으면 맛이 있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는 요거 사과인데 요거는 껍질까지 같이 들어가요. 네. 단맛을 좀 주는 거예요, 선생님? 네, 단맛도 주고 요게 또 무의 맛을 훨씬 더 상큼하게 만들어주니까 훨씬 더 좋겠죠. 저 이러고 점점 난 더 다음에 궁금해진다 맛이. 네, 맛이 점점 더 궁금해져요. 그쵸. 궁금해지시죠? 요거를 곱게 갈아요. 사과까지 들어가는 거 맛있겠다. 야, 이 색깔이 이쁘네. 거칠게 가는 게 좋아요. 살짝 거칠게. 고추 색깔, 사과 색깔 다 섞여가지고 좀 아름다워졌어요. 거칠게 가는 게 좋아요. 네. 그랬으면 요거 하나 이렇게 올려놓고 제가 지금 옵니다. 생방송이라 마음이 너무 바빠요. 아유. 막 앞에서 자꾸 막 어떡해요. 지금 시식 3분 전이라니까 아직 되지도 않았는데. 자, 이렇게 돼 있으면 네. 요거에다가 물을 조금 넣어서 물 넣으세요. 양념에다가 네, 물을 넣어서 아깝잖아요. 다 이렇게 해서 역시 꼼꼼했어요. 제가 집 같으면 요거를 정말 완벽하게 해서 이렇게 할 텐데 집이 아니기 때문에 요 정도만 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는 여기 넣어야 될 게 있죠. 바로
다진 파? 다진 거. 그다음에 요게 지금 매실청이에요. 매실청? 넣고 그다음에 다진 마늘 넣고 이거는 들어가야죠, 다진 네. 마늘. 그다음에 여기에다가 멸치 액젓 넣고 아, 액젓 넣어야지. 그다음에 생강 넣어야 되잖아요. 생강. 네. 무니까. 그리고 제가 요거 4번 담았는데요. 소금 한 큰술만 넣으면은 양념이 딱 맞아요. 그래서 요걸 잘 섞어요. 와. 편성해서 30초 더 줬어요. 30초. 네. 자, 이렇게 다 됐으면 요거 이제 넣으면 돼요. 부추 넣고요. 오, 부추 같은 부추 우리 넣고요. 인생. 부추 향 너무 좋다. 그렇죠. 부추향 너무 좋죠. 여기다 고춧가루 제가 좀 아까 다 넣었어요. 네. 그리고 아까 절여놨던 거, 아니, 뭐. 뽀들뽀들한 거, 요거 집어넣어요. 주인공 네. 천수 입장. 네. 집어넣고 버무려요. 끝! 다 됐어요. 끝났어요? 네. 요것만 요렇게 해서 만드시면 일단 이 무 부추 김치는요 가을무로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익히지 않고 지금 버무려서 바로 1시간만 간배게 하고 난 다음에 바로 잡수시면 돼요. 아니, 1시간 만에 먹으면 돼요? 네네. 겉절이처럼? 아주 맛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 냉장고에 넣어서 드시면 요거 맛있는데요. 요게 익혀도 맛있고 생 것도 맛있거든요. 익히면은 우리가 설렁탕집 깍두기처럼 드시면 되고요. 지금 생무로 드실 때는 살짝 부추김치의 맛을 더해서 잡수시면 훨씬 더 맛있어요. 저희 주신 건 어떤 거예요? 지금 딱 이틀 된 거예요. 이틀 된 거. 한번 잡숴보세요. 부추랑 같이. 익었는데. 그쵸? 네. 익었죠? 네. 이틀 됐으니까. 조금 더 탱글탱글해졌어요. 맛있지 않아요? 부추하고 잘 어울리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 무 부추김치는요 아주 맛깔스러운 가을 부추와 가을 무로 만들기 때문에 요런 맛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요거 꾸덕꾸덕하게 한번 절인 다음에 살짝 말려서 했잖아요. 그래서 무의 식감이 굉장히 좋아요. 그러네. 제가 지금 그 얘기하려고 그랬어요. 네. 와, 이 식감이 너무 좋은데요? 엄청 좋죠? 꼬들꼬들하면서도 먹고 해말겠어. 아삭하고 맞아요. 와, 너무 맛있다. 그리고 양념이 매콤, 새콤, 달콤 다 그렇죠. 있네요. 다 있죠. 네. 너무 양념이 잘 배어 있고 와, 이런 맛이구나. 어떠세요? 소리가 이미 맛있죠? 무의 아삭아삭함이 가을 무라 또 달라요. 그리고 부추도 너무 맛있는데요? 왜냐하면 부추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을 부추가 사실 어머님들은 약이라 그래서 그냥 부추김치 그냥 설렁설렁하게 잡수시잖아요. 그거에 가을무에 양념까지 더 있으니까 이게 훨씬 더 맛있는 거예요. 시원한 맛도 있으면서 깊은 맛도 있고. 그렇죠. 와. 요거에다가 김 하나만 있으면 한 끼 뚝딱 드시겠죠? 네, 그냥 밥에다가 김치만 먹어도 네. 너무 너무 맛있습니다. 맛있겠어요. 네, 아까 조청 넣어서 그런지 좀 더 감칠맛 있고. 그죠? 네, 그거 삼투압 현상 이용한 거잖아요. 맞아요. 그죠? 과학이야 역시. 요리는 보험처럼 과학이야. 과학입니다. 네. 야, 오늘 이렇게 또 김치 만드는 법 배워봤고, 선생님 다음 주 뭐 해볼까요? 다음 주에는요 정말 뜨끈뜨끈한 국물 요리 갖고 옵니다. 어떤 국물 요리인지 채널 고정입니다. 네, 다음 주 국물 요리도 기대됩니다. 선생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문단영 기상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맛있는 음식에 눈이 번쩍 떠지셨죠? 저는 바깥에 맴도는 한기에 눈이 번쩍 떠졌습니다. 오늘 아침이 올가을 들어서 가장 추웠는데요. 서울의 아침 기온이 3.1도로 출발했고 첫 서리와 첫 얼음이 관측되기도 했습니다. 첫 서리는 작년보다 9일 정도 빨랐고요. 첫 얼음은 작년보다 열흘 정도 빠른 수치입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3.3도를 보이면서 평년 기온을 크게 밑돌고 있고요. 모레까지 기온이 오락가락하면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현재 경북과 대구에는 한파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1에서 5도 정도 더 낮게 출발했고요. 특히 한파주의보가 발효 중인 지역에서는 10도 안팎까지 떨어진 곳도 있어서 기온의 낙폭이 크겠습니다. 게다가 전국에는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체감온도가 더 낮게 나타나는 지역들도 있겠는데요.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 서리가 내리거나 얼음이 어는 곳들도 있어서 농작물 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오릅니다. 서울이 12도, 대전과 대구가 15도, 부산이 17도로 한낮에도 쌀쌀함을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이 정도의 추위는 내일 아침까지만 참으시면 됩니다. 내일 서울의 기준 아침 5도로 출발해서 한낮부터는 평년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하늘은 대체로 맑고 청명하겠는데요. 금요일에는 수도권과 강원, 충남 서해안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아, 계속 이렇게 날이 춥고 이런데 네. 이대로 겨울 갑니까? 아닙니다. 다행히 아니에요. 네, 내일 낮부터는 날이 좀 풀린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뭐 오늘이나 혹은 뭐 내일 아침까지는 굉장히 춥다고 하니까 옷차림 따뜻하게 하셔야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올게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즐거운 하루의 세상 Say the next channel